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에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못 사는 이유는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래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그냥 앉아서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뭐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유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일단 첫 번째는 공급이죠. 당연히 공급이고,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금리라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엄청난 유동성으로 가격이 2배, 3배 오른 거잖아요. 엄청난 유동성을 긴축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게 금리다.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계의 수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 공포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 때의 버금가는, 그리고 금융위기 때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축통화라는 게 없잖아요. 원화밖에 없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우리 현금 가치는 완전히 뭐 작살나는 거야.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외국인의 자금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의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IMF가 오는 거야. IMF. 우리 금융계의 그 수장,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이 고물가 공포를 이야기하고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픽스테크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배경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와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IMF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뭐 결국은 계속 달러를 팔고 나갈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평균 5천억씩 팔고 있잖아요. 그거 다 달러로 빠져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3개월째인가 4개월째, 5개월째 무역 적자거든요. 원유를 비싸게 사오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외환고가 지금 얼마 있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인플레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계속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의 성격이 예전에는 경기 회복만 되면은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야. 중장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도 나오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계화를 통해서 저물가로 그 물건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저물가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세계화를 통해서 신흥 개발국들, 뭐 베트남, 인도, 중국 같은 나라에서 많은 저물가로 우리가 제조 공산품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돼. 공급망이 깨지고, 그리고 세계화 깨지고, 그리고 미 중로에 또 패권 전쟁이 일어났고, 자, 그런 큰 흐름이 앞으로의 세상을 지배한다. 자, 우리가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거 이해를 해야 이제는 저물가는 어렵다. 저물가는 어렵다. 그러면 저금리도 어렵다라는 얘기 앞으로. 당분간은 저금리가 어려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까지는 저금리가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기간은 지금 뭐 올해 안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7월 달에 픽스텝을 한다. 지금 어떤 주담보대출 기준으로 5%가 어떤 그 임계점이거든요. 5%만 넘으면은 이제 집을 안 산다는 거야.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5%가 넘으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난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야. 1.8배 또는 2배 가까이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야. 6억 대출 받았을 때 180만 원을 냈는데 이제 36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는 얘기죠. 자, 그런데도 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당장 전세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만큼 금리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가 저금리로 지금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 자, 한국은행이 분석을 했는데 과거에는 2008년도 얘기죠. 이게 중국의 제조, 부동산 인프라 투자 뭐 그런 확대에 따른 원자재 수요가 증가해서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 막 그 원자재를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병,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내 봉쇄 조치, 공급망 차질,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규제,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니까 더 해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분석하기를 국제 식량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면 이제 먹거리도 문제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커다란 어떤 금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부동산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조정, 그리고 내 집 마련 조정, 자,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이 평균 분양가가 10억이잖아요. 10억이에요 지금. 분양하면 10억이야 그냥. 그러면 내가 6억의 대출 받잖아요. 대부분 뭐 6억 정도는 받아요.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395만 원을 내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한 달에 395만 원을 버는 사람도 아주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흔한 건 아니에요. 자, 설령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도 내 수익의 60%를 원리금 상환하고 살아야 돼.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겠죠?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살겠죠? 아니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든지. 자, 그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금리와는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좀 덜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금융시장을 모르든지. 자,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정점을 올해 3분기로 예상하고 최소한 7월, 8월까지는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4번 연속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낙관적으로 봤을 때 얘기죠. 그죠? 낙관적으로 봤을 때 3분기. 근데 우리 그 소비자 물가에는 주택 가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주택 가격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은 7월, 8월까지라고 하지만 이게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계속 올릴 거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즐겁고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야.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올리니까 금융통화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인가요? 누가 경고를 했죠? 은행이 너무 돈놀이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금리를 좀 낮추겠다고 또 그래요. 자, 그거 통제해야 돼요. 통제 안 하면 말 그대로 우리 그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빚내서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를 못 내. 대출이자 내다 보면 소비가 안 돼. 소비가. 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좋아질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가장 취약한 시장이야. 거기다가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주식시장은 지금 삼중고야. 그냥 주식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쳐다보면 안 돼. 뭐 그냥 단기 반등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많이 빠지면 조금씩 사는 수밖에 없어 지금 주식시장은.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친구 따라 연끌로 집 사신 분들이야. 이게 2020년, 21년 뭐 그렇게 샀잖아요. 제가 그때가 집값이 고점을 찍을 때였어요. 사실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집 안 산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임대차 보호 3법의 발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막 전세가 폭등하니까 정신없이 산 거야. 좌파정부에서 그 임대차 3법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때 분명히 이것은 제가 꼭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그 유튜브에서 제 방송에서 엄청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폭락론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상승론자였고 그때는 이제 이게 꼭지다. 이제 2030 세대의 어떤 집단적 그 광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지 말아라. 사면 꼭지에 굴린다. 그래도 막 샀어요.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뭐 사라고 부추긴 유튜버들 많아요. 뭐 그리고 부동산 강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거 알면서도 그랬으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누가 봐도 꼭지였어요. 누가 봐도 꼭지. 객관적으로 봐도 꼭지. 부동산을 오래 한 사람들은 꼭지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사무실 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2030 세대가 그때 다 물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또 그것만 했나요? 주식 투자도 했지,
코인도 투자했지. 주식에서 박살났죠. 코인은 거의 지금 뭐 거의 이 공포 분위기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우리 지금 2030 세대가 그 버블 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본 세대야. 피해를 본 세대. 자, 근데다가 지금 이자가 2배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도관 같은 데서는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서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를 못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경험이 없잖아. 이게 그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반토막 나는 줄 알아 또. 그러니까 또 집어던져.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죠. 그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자,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럼 지금 집 팔면 뭐냐고. 금리로 날리면 뭐냐고. 다시 그 가격에 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언젠간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예? 결국은 또 집값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끌 세대는 버티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돈을 더 버세요. 돈을 더 버시면 되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또 투자 재테크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해야지. 코인 같은 거 뭐 자산으로서 어떤 확고한 유치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기대를 하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먼저예요. 근로소득. 몸으로 뛰는 게 먼저 소득이고, 그걸 가지고 재테크하고 안전한 곳에서 재테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재산을 불려가야지. 2030 세대들이 완전히 엮여버렸어요. 이 집값에서도 엮이고 어떤 코인 시장에서도 엮이고, 그러면서 어떤 재테크의 기본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기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했냐면 20일 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 총 32만 7,992건 가운데 36.3%, 약 11만 8천 건 2030 세대들이 사들였다. 36%. 그러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의 어떤 주 세력들은 2030 세대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점에 샀으면 문제가 안 됐죠. 그걸 결국 고점에 샀다라는 거예요. 고점에 사서 문제가 되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그나마 이건 좋은 케이스야. 8억대 매입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GTX 신호선 추가 정차 소식으로 실거래가가 12억을 찍은 거야. 좋았죠. 8억에 샀는데 12억이 된 거야. 근데 그 거래는 한 건 내지 두 건이야. 12억에 사면 꼭지 찍은 거죠. 그죠? 근데 이달 3일에 7억을 찍었네. 그러니까 1억이 빠지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영끌에서 샀는데. 영끌이라는 거는 80% 이상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80%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60% 주담보 받고 20%는 신용대출 받은 거야. 그럼 금리도 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급의 절반이 아니라 월급의 3분의 2 이상을 지금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집값 떨어지네?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자기가 투자한 건 1억인데, 자기 진짜 돈은 1억인데, 원금은 1억인데, 그 1억이 날라갔네? 야, 이거 6억 되면 어떡하지? 빨리 팔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또, 뭐, 대선 기대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부추겼잖아요. 부추기면, 이 공부하는 2030 세대들은 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변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떠들지, 유튜버들 떠들지, 강사들 떠들지. 자, 그러니까 가서 또 집을 샀네. 경기도 가서. 자, 그래서 4분의 1이 올해 내 집 마련한 2030 34,721명 중에 4분의 1이 8,204명이 경기도에서 집을 샀고, 평택에서, 고양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화성에서, 시흥에서 집을 샀다. 자, 제가 왜 여기를 다 읽어드렸냐면, 수원, 용인, 화성, 시흥, 여기가 올해 경기도에서 집이 급락한 지역이에요. 급락. 고향은 그나마 뭐 올랐거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여기는 뭐 재건축 호재라는 게 있었으니까. 자, 이런 경기도 외곽 지역의 집값이 급락했다. 이 사람들이 또 꼭지 잡은 거야. 그래서 1월에서 4월에 걸쳐 2030 세대들이 또 가서 경기도 아파트만 12만 채를 또 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야. 뭐 또 재건축 호재가 있다 뭐다 해가지고 대선 기대감이다. 거기다가 뭐 GTX 또 깐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을 살 때는 신문에 나온 호재를 보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어느 세월에 GTX가 들어서냐고. 내가 거기 사는 동안 GTX가 안 들어와요. 거기서 한 10년 사실 거예요? 20년 사실 거예요? 안 들어와요. 별 의미 없다.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호재다. 집값만 올라가지. 그래서 앞에서 경기도 집을 산 지역들. 자, 그래서 경기도 집값이
올해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크게 빠지고 있어요. 0.43%가 빠졌는데 아까 그 2030 영끌 세대가 산 그 시흥 2.41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뭐 한 2억씩 빠지고 있어요. 2억씩. 2억에서 2억 5천. 화성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0.99 좀 덜 빠졌죠. 자, 시흥과 화성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만 급락하나요? 지금 송도도 급락하고 청라도 급락하고 경기도 외곽은 다 빠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선 때 그 재건축 기대감으로 일기 신도시가 좀 반짝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제가 그때 사면 꼭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경기도 외곽에서 경기도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되려면 제가 장담하건대 15년에서 20년 걸려요. 여러분, 15년에서 20년 뒤면은 집이 남아돌아. 네 집이 남아돌아. 남아돈다. 그때 되면 왜 근데 지금 거기 가서 그 구닥다리 집을 사서 고생하고 있냐고. 그냥 새 아파트 분양 받든지 준신축을 사든지 신축급을 사든지 하면 되지. 왜 20년 동안 가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냐고. 요즘 지하에 주차장 없는 집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새 아파트 산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 못 살아요. 아무리 학군이 좋다, 뭐 교통이 좋다 해도, 동네가 좋다 해도. 오히려 가지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팔고 나와야지. 더 좋은 쪽으로 가려면. 그 재건축이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10년, 20년 걸리잖아. 근데 지금 2022년이고, 제 생각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로는 이제 집이 남아돌아. 2030년 이후로는 이제 2030년 되면 부산 인구만한 그 인구가 없어지는데, 2040년 되면 이제 지방은 다 이제 소멸로 가는 거예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2020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자, 그런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 GTX라는 게 들어서기 때문에 GTX 근처에 예를 들어 그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고 그러잖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런 좋은 스마트 시티들이 나오는데 왜 굳이 일기 신도시 그 아파트에 20년, 30년 30년 차 되는 아파트를 앞으로 20년 뒤에 재건축한다고 들어간다고 하냐고. 그거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 떠벌리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실용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2030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라. 그냥 좋은 신도시 있으면 분양 받아라. 분양 받고. 아니면 그냥 준신축을 사든지 사고 그 다음에 분양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가면 되는 거야. 왜 들어가서 고생을 하냐고. 자, 그래가지고 이미 가격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샀는데 가격이 도로 빠진 거야. 예를 들어서 시흥시 대하동의 은계 어반 리더스 전용 74 여기 이제 역세권인데 지난 10일에 5억 8천에 거래됐죠.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이 5억 8천짜리 역세권에 74면 싼 거지. 이게 작년에 6억 9,500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해보다 이게 얼마 빠졌나요? 거의 1억 정도 빠졌죠. 1억 1,500 정도 빠졌죠.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지. 그죠? 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주 산 사람은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급락을 하고 있다. 이 외곽 지역에서.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죠. 자, 이렇게 빠지는데 또 폭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폭락이지 뭐예요, 이게. 그죠?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자, 통계상으로 폭락이 안 나타나는 것 보지, 개별적인 물건으로는 폭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통계상의 수치로 폭락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자, 그건 말장난이다. 내가 사고 싶으면 저 정도 아파트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럼 폭락하는 아파트 사는 거잖아. 그죠? 지금, 오늘의 주제는 금리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 카뱅이라든지 K뱅크 이런 데는 좀 싸잖아요. 근데 거기도 주담대가 5% 돌파야. 마통은 6년 만에 6%대 진입이야. 이제 마통도 못 써. 마통 빼가지고 코인 사고 주식 사고 그러지도 못해. 여러분 6%대 마통 써가지고 주식에서 6% 수익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내요 절대. 일반 개미들 실력으로는 못 내요. 그러니까 금리의 이제 후폭풍, 금리로 인한 부동산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이제 본론이죠. 사실은 알짜 이제 내용이죠. 알맹이죠. 자, 일단 금리가 이제 5%, 뭐 이제 경우에 따라 6%까지 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도금을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중도금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도금 이자는 이 은행에서 이게 그냥 그 대출 받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또 세게 때려. 아주 세게 때린다니까. 가서 봐요. 그냥 중도금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도 안 해줘요. 이런 거. 그러다 보면 6%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억짜리, 10억짜리 대출 받는데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 6억을 받아야 돼. 예? 뭐 60% 받을 수 있다고 60%까지도 나오지도 않지만 결국은 잔액까지 하면 60%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돼. 200만 원씩.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고 할 때 한 3년 잡고 그러면 이자를 9억짜리 6억 대출 받았을 때 7,500을 내야 돼. 내가 입주할 때. 야, 그거 쉽지 않겠죠? 7,500이 어디 있냐고. 내가 9억에 받았는데 입주할 때 15억이야. 그러면 7,500 낼 수 있죠. 그죠? 기분 좋게 내지. 빚을 내서라도 내는데 지금 10억에 샀는데 들어갈 때 10억이야.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현재로 봐서는 올라가더라도 한참 뒤에 올라갈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 7,500이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거야 지금. 미아래에서 분양한 몇 개의 아파트들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 아닌 강북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중도금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다주택자들이야 말해서 뭐냐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나니까 그것도 줍줍하겠다고 뭐 능력도 안 되는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무조건 막 그냥 계약금만 넣고 질러대는 거야. 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 대출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전세값도 안 나와. 자, 그럴 때 이제 마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어차피 그 취득세 12% 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10억에 샀으면 1억 2천 취득세 내야 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면 안 돼. 막 집을 뭐 그냥 막 미분양 났다고 막 추가로 막 사면 안 돼.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니까. 나중에 마피가 막 나온다니까. 또 그때 마침 3기 신도시가 막 분양하고 뭐 또 입주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조정지구 풀리면은 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다주택자들 뭐 아파트 사가지고 미분양 사가지고 그거 나중에 취득세 내려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전세 맞추려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중도금 이자 내봐요. 남는 게 없다니까. 남는 게 중도금 이자 내야지. 취득세 12% 내야지. 그거 몇백만 원 벌려고 들어가냐고. 그죠? 별 볼 일 없다. 이거 별 볼 일 없다. 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벌써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한다니까. 전세 수요가. 지금 대출 받는 것보다 그냥 전세로 사는 게 낫다는 거야. 왜냐면 전세로 살면 금리가 그건 고정금리잖아. 그리고 뭐 3%를 넘지 않거든요. 월세로 살면.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그건 변동금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 5%, 6%가 되니까 3% 월세를 사는 게 낫지.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 사는 사람도 월세로 살겠죠. 이제 역전세가 막 일어나는 거야. 역전세에 후폭풍이 일어난다. 그 지금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다 그 전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집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가 안 나가네? 그럼 월세로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 그 전세돈은 빼줘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 다주택자들은. 전세 수요가 급감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구축들의 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안 나간다는 걸 선수들은 알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나오고 지금 뭐 서울, 경기도, 전국 지방 아파트 안 팔려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주택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거는. 뭐 물건을 내놔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데 그게 다 무슨 이유겠어요?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고 금리. 제가 얘기하잖아요. 집값은 2배, 3배 뛰었는데 금리도 2배, 3배 뛰었어. 그러니까 집값이 4배 폭등해버린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됐다니까. 이 자기 소득 기준으로 볼 때 PIR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자, 제가 계속 이 예를 드는 건데 6억을 대출 받았을 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359만 원이야. 낼 수 있겠어요?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실수령액이 한 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수익의 반 이상을 내야 돼. 못 살겠죠?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는 장기 경기 불황. 이제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한다. 자, 그리고 고금리고 고환율이고, 자,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한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집을 고금리에 집 살 엄두도 못 내지. 주거의 하향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전세도 낮춰서 가야 되고, 도심에서 살다가 외곽으로 가고, 전세 살다가 월세로 살고,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환경이 앞으로를 지배한다라고 거시적으로 좀 보셔야 돼. 맨날 그 부동산 공급론에 입각해서 뭐 8월에 전세 대란이 온다 막 그렇게 떠들잖아요. 8월에 지금 전세 대란이 오겠냐고. 지금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오늘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상생 임대주택.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유통시장의 물량을 최대한 나오게끔 해서 전세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잖아. 그렇게 좌파 정부가 꼬아놨던 정책들을 다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옛날같이 시장이 왜곡이 되질 않아요. 왜곡이 되질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의 프레임으로 어떤 구조로 부동산 시장을 봐서 예상을 하면 안 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발표하면 하도 이상한 법을 발표하니까 임대차 시장이 폭등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정부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고, 그리고 시장의 공급 물량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세값, 집값은 안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도와주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집을 사라. 뭐 집을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주택자니까.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문제예요. 다주택자들 아직도 옛날의 환상 속에서 지방 가서 여기저기 막 그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선수들은 다 팔고 있어요. 진짜 선수들은. 자, 그래서 미분양 쏟아질 것이고, 구축 물량 쏟아질 것이고, 월세는 가속화될 것이고, 이자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전략들을 잘 수정하셔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공급 물량이잖아요. 지금 8월 달인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플러스 알파를 발표한대잖아요. 그 알파가 무서운 거라니까. 250만은 어느 정도 그 틀이 잡혀 있어요.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 가까운 데다가, 아니면 GTX 라인의 근처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거 같아요. GTX 라인 쪽에 어떤 컴팩트 시티,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엮여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 GTX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더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GTX 라인에 있는 있는 지역은 구도심이잖아. 구도심에 뭐 재건축 뭐 그렇게 주거 환경이 썩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좋은 데도 있지만.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그 컴팩트 시티 GTX 라인에 진다고 하면, 그것도 ABC 라인에 다 하나씩 2개씩 뭐 3개씩 막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진다고 발표해버리면, 그냥 집값, 서울 경기도 집값은 폭락하는 거야. 옛날에 MB가 보금자리 주택 발표해가지고 집값이 폭락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발표하면 또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에 집중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지방에서 또 뭐 지방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도 또 고려해야 되고, 그렇다고 집값이 급등하는 걸 또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집값이 또 안 오르거든, 안정되거든. 택지를 마련해 놔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 이제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언젠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GTX 라인에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는 것은. 자, 그거는 어떤 시기에 따라 발표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 분양가가 싸다고 하면, 뭐 GTX 라인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보금자리 주택에 버금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지금은 금리, 공급 물량,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의 안정화, 모든 것이 지금 시장이 하향하러 가고 있는 추세야.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빨리 현금화를 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 역전세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